이 강의의 목적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지식을 전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말은 치료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왜 병이 왔는가,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은 어떤 병인가, 인간의 정신 상태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어렸을 때의 상처는 어떻게 인격을 왜곡시키는가 하는 따위와 같이 무수한 문제를 가지고 이 병의 핵심을 강의를 하는 치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886년 이래 정신분석학이 창안되고 서구에서 정신분석 이론이 꽃피우고 나서 오늘날까지 의사가 강의를 하는 치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내가 일찍이 워싱턴에서 보고 또 한국 문화 속에서 치료를 해본 결과 강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이 시간에 강의를 한 지 21년이 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강의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치료대로 1대1로 심층 분석을 하면 1시간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의사가 볼 수 있는 환자가 7명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오늘날처럼 우후죽순으로 노이로제와 정신병이 늘어나는 한국 사회에서 하루에 7명만 치료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환자들이 의사 앞에서 말을 1시간 하고 가면은 그만 나가자 잊어버리고 마는데, 강의를 들으면은 확실히 머릿속에 왜 내가 이 병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무장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서는 강의를 안 해도 되는데 왜 강의를 하느냐? 세 번째 이유는 대체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일본이 더 그렇습니다만은 일본은 정신병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치가이라 하면, 기치가이라 무슨 말인지 알죠? 정신이 이상하다 이러면은 사돈도 안 맺으려 할 정도고 병원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 병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강의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료를 받는 이들이 하나의 클래스메이트처럼 하나의 진리를 탐구하는 동료로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애니그마, 그러한 편견을 넘어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 주 교수님이 또 그 친구를 같이 오셨죠. 그래서 연변에서 만난 친구시고 이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20년 전에 강의를 한 한국인의 한에 대하여 이 정신분석 정치학적으로 사이코폴리티컬하게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신분석 정치학이란 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미국에 건너가서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정치학에도 영향을 주고 사회학, 경제학, 철학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근자 세계 정치학회에서는 정신분석적으로 정치 현상을 보는 분과가 생겨났습니다. 그게 사이코폴리틱스인데 다시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다, 김대중이가 어떻다, 김정일이가 어떻다 하는 것을 분석해가지고 정치 현상을 알아내는 방식인데 불행하게도 내가 90년 초에 베를린에 갔더니 정신분석 정치학회 부회장을 맡아달라 해서 할 수 없이 맡은 적이 있고 한국은 계속 정신분석 정치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한이 정신분석 정치학 쪽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오늘날까지 오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프로이드와 같은 120, 30년 전에 독일에서 에밀 크레펠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크레펠린이 비로소 정신병을 처음으로 분류한 분입니다. 정신병이 어떤 병들이 있다 하는 것을 클래시파이 하는, 분류한 최초의 사람이 에밀 크레펠린인데 이 에밀 크레펠린이 비로소 정신병을 여러 가지 형태로 과학적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현대 정신의학은 이분의 분류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밀 크레펠린도 자기가 정신병에 대해서 독일에서 그 당시 분류를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스위스에 오래 계셨는데 분류를 하고 나서 한 얘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병은 유럽의 병이 다르고 다른 나라의 병이 다른 것 같다 해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다른 가령 내과나 소아과, 산부인과의 병은 그렇지 않는데 정신의 병만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를 크레펠린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시대의 정신분석학의 원조, 지금은 또 프로이트는 자기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빙산과 같다고 발견을 하고 이 밑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랬죠? 예? 속에 있는 것을 무의식이라 그랬고 이후에 바다 위에 떠 있는 이걸 갖다 의식이라고 프로이트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 프로이트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정신분석 치료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제자들이 여러 군데서 왔어요. 영국에서 어니스트 존스가 오고 스위스에서 융이 오고 헝가리에서의 페렌치가 오고 여러 제자들이 와서 논의를 해보니까 그 나라에 따라서 병이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것을 프로이트도 아시게 되고 이것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인류학자 로하임이라고 있습니다. 로하임. 학생들 따라 읽어보시면 로하임. 게자 로하임.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게자 로하임.
게서 로하임은 원래 인류학을 전공한 학자예요. 예, 그런데 프로이트가 정신분석 연구를 한다니까 비엔나에 와서 배우고 했는데 이 로하임이 정신분석 연구를 하고 전 세계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 나라마다 정신병이 다르다고 하니까 해보자 해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오스트라리아를 갔습니다. 오스트라리아가 어디 있죠? 예, 오스트라리아, 호주. 예, 호주에 가가지고 예, 호주의 원시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놀라웠게도 오스트라리아에는 노이로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스트라리아의 원주민은 그 당시 문명국인 비엔나나 스위스와 달라서 노이로제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당시 매우 화제를 일으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가 2차 대전 때 루스 베네딕트라고 있는데 루스 베네딕트 한번 학생들 따라 읽으면 루스 베네딕트 루스 베네딕트는 여자 정신과 의사입니다. 여자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2차 대전 때 미군이 계속 공격을 해와서 일본 본토로 오고 있는데 일본의 유황도나 사이판도를 점령을 해도 일본 사람들이 항복을 했나요 안 했나요? 항복을 안 하고 죽창을 가지고 와서 싸우거든. 그래서 미국 사람은 상상도 못할 싸움을 하니까 도대체 일본이라는 종자는 어떤 종자인가 놀래가지고 루스 베네딕트가를 인류학자를 시켜서 일본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시켰고 따라서 루스 베네딕트가 2차 대전 말에 일본 사람은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 하는 연구를 해가지고 낸 책이 국화와 칼입니다. 국화와 칼. 그래서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2차 대전 말엽에 만들어서 미 국무성에 보고까지 한 이 책은 일본 민족이 어떤 민족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책이었는데 뭐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일본 민족은 부끄러움을 잘 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데 일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많이 찬다. 영어로 말해서 shame을 culture of shame이라고 합니다. culture of shame. 학생들 한번 따라 읽으면 culture of shame. 그러니까 부끄러움의 문화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은 부끄러운 짓은 안 하려고 하는 이것은 나라의 수치다. 군인노 하지라 말인데 이러면은 당최 하지도 않은 부끄러움을 아주 싫어하는 체면을 존중하는 나라라는 것을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당시 메카드가 우리 김 총장이 어디 가셨나? 김 총장하고 잘 아시는 메카드가 이 책을 참고로 해가지고 일본을 오키나와 상륙전인데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 문화만 연구한 것이 아니고 일본도 보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해 보니까 프로이트가 말하는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모든 나라에 있더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한번 따라 읽어보면 에디푸스 콤플렉스. 에디푸스 콤플렉스.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무엇인 줄 알죠? 5살짜리 남자아이가 어머니와 성적으로 가까이 있고 싶다. 아버지를 경쟁으로 보고 하는 에디푸스 콤플렉스인데, 이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의 문화를 연구하고 모든 나라에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있더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의에 나왔지만은 일본 동경 도지사가 누구죠? 이시하라 신타로죠. 이시하라 신타로는 무슨 책을 썼다고 그랬나요? 이시하라 신타로. 태양족이라 하는 거 썼고, 또 뭘 썼나요? 예? 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그 다음에, 아버지 없이는 나라 안 선다 하는 강의를 했죠. 그 지지 낙구대 군이 다다수 이렇게 하는 이시하라 신타로는 전후에 2차 대전 말엽에 일본 천황이 메카드 앞에 말하자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든 일본 사람들이 거세된 것과 같다. 일본의 아버지가 죽었다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은 프로이트 이래 120년간 모든 나라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노이로제도 달리 온다고 하는 사실을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얘기했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내 자신이 1977년에 6차 세계 정신의학회가 있었는데, 세계 정신의학회, 소위 WPA라 그러죠. 세계 정신의학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김일성의 정신분석을 발표하면서 한국인에게 공통되는 심리는 한이다 하는 걸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서양 사람하고도 다르고 또 동양 사람 중에 특히 중국이나 일본하고도 다르고 한 특이한 성격이 한이다 해서 이 한을 영어로 그때 발표하려고 하다 보니까 번역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더 한이라고 내가 명명을 했습니다. 세계학계에서는 더 한 하면 아는 사람은 알게 되어 있어요. 1977년에 그때 하와이에서 학회가 열렸는데 그때는 소련에서도 정신과 의사가 30명이 왔습니다. 동독서도 오고 포란드, 헝가리 다 왔는데 이때 내가 이 더 한이라고 하는 것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세계 정신의학상 한국인의 독특한 현상이 한이다 하는 것을 내가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돌아와서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이 한이 한국인의 근세사 100년 동안에 한국인의 한이 여러모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국인의 한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모로 변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고, 또 이 변화 과정에 한국인의 심성에 많은 병리를 가져오기도 한다, 병리화하고 있다 하는 것도 알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의 마음 속에 있는 한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병리화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